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 건축학과에 재직을 했다. 지금 이제 정년을 하고 이제 경남 건축문화재연구원 이사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쌍계사의 문화재들이 어떤 소위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계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아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대학에 근무하게 된 것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쌍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제가 77년도에 쌍계사에 와서 문화재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쌍계사로 올라가려면 진주에서 하동오는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포장 안 된 길을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거쳐서 와야 여기 밑에 이제 화계에 도착을 하고 아니 화계에서 걸어서 쌍계사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쌍계사까지 올라가려면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 있었는데 하루 이상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쌍계사가 워낙에 좋은 절이고 또 유서가 깊은 곳이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또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조 건축은 이게 굉장히 비례에 대해서 비례라는 것은 어떤 크기가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얼굴이 얼마만큼 소위 이제 조화가 있냐 이걸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면 눈이 한이 이쁘고 그 다음에 이 눈썹이 이쁘고 코가 이쁘고 입이 이쁘다 하더라도 하나하나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을 이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제 미인을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모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전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이 될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게 그림상으로는 이쁠지 몰라도 굉장히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비례에서 작은 부분들이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위치에 놓여져야 이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형태를 볼 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은 비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화가 있냐 이걸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은 잘 아시겠지만은 각각의 부재들을 조합해 가지고 결국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재들이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기둥, 그 다음에 위에 올라서 나중에 이제 부재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소위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전통 건축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제가 비례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목조 건축에서 국보 보물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뽑으니까 쌍계사가 1위로 나오는 거예요. 제 소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갔겠어요. 그래서 쌍계사를 옛날서부터 쭉 자료를 모으고 또 진감선사 그 소위 그 국사비가 보면 대웅전하고 이게 축이 안 맞아요. 그 앞에 있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째서 이 비가 대웅전하고 이게 축이 안 맞냐?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불교 건축의 이 배치는
이 우리가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소위 전해받아가지고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 절의 그 전체의 가람 배치가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 건축물도 그렇지만 종교 건축물은 또 예를 중시하는 그런 건축은 굉장히 그 질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에서 질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치에서 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심으로 향한 그 중심이 일렬로 이렇게 쭉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신다든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자금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 청대의 이제 소위 소위 천황이란 일본식 표현이고, 황제가, 중국의 황제가 그 있는 그 정궁은 이 축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대문에 나오는 그 소위 그 문이 오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오오자, 정오할 때 그 오 있지 않습니까? 소 위에 꼭대기가 없는 이 오자. 그래서 이 오라는 것은 남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딱 일렬로 직선축이 이제 맞아져가지고 건물이 앉아져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경복궁이 조선시대 정궁이라고 가장 중심되는 궁궐인데, 그것도 보면 광화문으로부터 딱 일직선상으로 축이 맞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찰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선종이 교종 중심으로 해서 이 사찰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선종이 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산으로 이제 절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축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 뒤에 통불교 형식이라고 해서 임진난이 끝나고 우리 흩어져 있던 불교가 다시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교구산이라고 해서 교종과 그 다음에 이 선문이 이게 흩어져 가지고 각각 나름대로 그 소위 교리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이제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게 나중 뒤에 이제 외국에 의한 그 다음에 일본 그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스님들이 다 뭉쳐지게 되죠. 그래서 서산대사가 총 스님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전부 이제 소위 세력이 흩어져 있던 스님들이 다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소위 그거로 모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통불교 형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가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듯이 하나의 그 소위 일주문으로부터 일주문 더 바깥에도 또 사찰에 그걸 입구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일주문, 그 다음에 천왕문, 그 다음에 금강문, 혹은 부리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축이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대웅전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상계사가 또 특이하게 이 축에 이 진강선사비가 이게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중에 이제 본 결과 초기에 쌍계사는 지금 대웅전 중심으로 해서 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육조 정상 그 탑전으로 이제 얘기하는 금당이 그쪽에 이제 있게 되고, 그 앞에 팔상전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각이 또 하나 있죠. 그쪽으로 해서 먼저 가람이 만들어졌다가 나중 뒤에 사찰이 더 커지게 되면서 대웅전이 따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지금 현재의 축으로 나뉘게 되어서, 그래서 직교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특히 건물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살펴보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하면 크게 우리가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 가운데서 그 어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어떤 소위 정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는 문화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빚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돌 문화재도 온돌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정받았던 김장. 그러니까 김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김장을 담는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문화재, 그리고 뭐 판소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문화재라고 하고, 눈에 직접 보이는 문화재, 그래서 이걸 유형문화재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문화재냐 아니면 땅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크기가 크다든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화재를 우리가 소위 건조물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동산문화재와 그 다음에 이 건조물 이런 것들로 이제 흔히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여러 이제 관련된 법령이 이제 있어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일일이 다 문화재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지방에 그 소재하고 있는 그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방문화재 이제 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방문화재가 결정이 되는데, 그 지방문화재도 또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행정단위가 좀 더 이제 군, 시군으로 이제 나눠지니까 그쪽에서 중요한 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최근에 만들어져서 그것은 그 지역에서 문화재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보존하는 그런 관청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문화재청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이제 국가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청은 옛날에 문화재청이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문화재관리국이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소위 행정 단위로 보면 상당히 이제 적은 거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청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더 이제 크게 이제 문화재가 중요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것이 이제 문화재가 특히 문화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소위 주제가 되니까, 문화라는 것은 이거는 쉽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번 만들어진 것을 대단히 이제 이게 소위 발전시키려고 하면 모든 산업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식주에도 관련을 이제 맺게 되니까 이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문화부라고 해서 장관이 이제 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청장이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수장이죠. 청장은 그 장관 밑에 여러 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라는 거죠. 제가 중앙문화재위원을 이제 역임을 할 때 그 당시에 유홍준 청장이 이제 문화부를 이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장 말씀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양반이 사회적으로 혹은 또 이런 뭐 매스컴을 많이 탄 분이 되나서 상당히 그 파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가까이 많이 이제 하시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유홍준 청장이 이제 우리 위원들을 이제 불러놓고, 참 내가 청장으로 이제 와서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는데, 내 목표는 문화재에 대한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내가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0.5%에서 0.6% 그 선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보다 훨씬 못하죠. 우리나라가 1년에 그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조니까 1%만 확보를 해도 6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6조를 우리 문화재에다가 쏟으면 엄청나게 우리 문화재가
가치가 있어지고 훨씬 더 관리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불행히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쉽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재 관리국으로 해서 이게 이제 쭉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서적, 의복, 장신구, 불교 미술품 이런 것들의 동산문화재에서부터 건축물, 유적, 기념물, 자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진행해서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소위 문화재에 대한 이 관심들이 이제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유네스코라는 게 이제 정해져 가지고 이 유네스코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이제 유네스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문화재들을 어떻게 잘 인류 후세들에게 이걸 잘 전할까. 그래서 1972년도부터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협약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도록 해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세계적인 관심들을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이 계기가 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집트에 에스완 댐이 있습니다. 그 에스완 댐이 이집트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나일강이라는 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중해로 이제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땅도 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업이 이렇게 옛날에는 아주 이제 세계적인 뭐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진 나라였지만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중세 근대로 이제 오면서 이집트는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의 발상지였지만 그렇게 이제 뛰어나게 이게 활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농업을 이제 소위 많이 이제 생산을 일으키도록 하고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댐을 만듭니다. 나일강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댐에 이제 물을 가지고 관계를 해서 농사를 이제 잘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이 댐을 이제 에스완 댐이라 그래가지고 그 남쪽에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제 중류쯤 됩니다. 그래서 국경 근처에 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에스완 댐으로 이제 물을 저 하류까지 흘려서 이제 관계를 하겠다. 그래서 이 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되는 이제 이 지역을 좀 넓혀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1차로 만들어진 것은 영국이 이 이집트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 영국에서 면화를 이제 많이 생산해야 되겠으니까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농업을 이제 일으키자 해서 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높이가 별로 높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이집트가 한때 그 냉전 시대 때 소련 쪽에 소위 이제 이걸 붙으려고 이제 하면서 소련 쪽에서 이집트에게 약속을 합니다. 에스완 댐을 우리가 2단으로 더 높여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도록 하고 그걸 갖다가 하루 쪽으로 흘려서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소위 개간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니 우리 편으로 오너라. 사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중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이제 그 부강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굉장히 큰 그 중심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완 댐을 하이댐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그 댐을 하나 더 만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부 신벨이라고 해서 그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최고의 이제 그 왕에 해당하는 그런 그 람세스 2세라는 그 군주가 있었는데 이 람세스 2세가 이 이집트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소위 유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신전도 짓고 그 다음에 왕국을 이제 튼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게 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거든요. 그게 이제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소위 그 형편으로는 그 유적들을 그냥 이게 다 이제 물에 잠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유엔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류 문화의 발상지에 해당하는 이 유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지금 애소한댐을 짓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 도와다오. 그래서 유엔에 가담한 여러 나라들이 다 얼마씩 돈을 보태가지고 이 유적들을, 물에 잠기게 된 이 유적들을 전부 지상으로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그 위치하고 물에 잠기게 되니까 그 위치하고는 이제 조금 이동이 되겠지만 본래 그 위치와 방위에 해당하는 그 형태만큼 전부 다 조각조각을 전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0만 불 정도를 이렇게 그게 도와줬죠. 그때는 우리가 이집트하고 수교하기 전입니다만은 유엔에 우리가 그 당시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지도 못했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에 가입할 때를 이제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보태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유적들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잘 보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하가 돼가지고 이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 지구의 범지구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서 관리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이제 등급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국보, 보물, 그 다음에 국가 중요 문화재라는 게 민속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요 민속 문화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그래서 지방 문화재에는 도 지정으로 유형 문화재, 도 유형 문화재, 그 다음에 도 기념물,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 이렇게 해서 등급이 이제 차차차차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가 현재는 이제 제일 낮아져 있고요.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을 84년부터 이제 경남도 문화재위원을 이제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축물을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최소 건축의 그 연대가, 건립된 연대가 100년 이상 돼야 된다. 그런 이제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고고학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땅 밑에서 이제 물건을 파서 그 우리가 소위 문화재급 그 소위 뭐랄까요, 그런 이제 것들은 이게 뭐 삼국시대, 심지어 뭐 더 내려가면은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이제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에이, 100년 가지고 그걸 문화재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있어서 100년은 그 못지않게 굉장히 그 연대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이제 가까이 있는 칠불산 아짜방이 지금 현재 지금 수리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국가문화재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온돌, 구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소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 기념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짜방 이런 거예요. 왜 전이라는 게 이제 붙냐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딱 증거가 되면 이게 전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만, 전해져 오기로 또 구전에 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전이라는 것은요. 전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가 몇 개 있어요. 전구영왕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산청에 올라가면 소위 그 양왕 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락국 시대의 왕이 신라에게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이양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가락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영토에 속하는 산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이렇게 명문이 나와 있고 정확하게 기록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증명이 되면 소위 구영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거는 밝혀진 게 없어요. 일설에 의하면 구전 그 동네에 전해져 오는 것에 의하면 큰 이제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 이렇게 이제
붙여서 구형광릉으로 우리가 그걸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무덤을 파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팠는데 김해 김치들 이제 그 종중에서 팠는데 만약에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구형왕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소위 가실 수 없는 거죠. 김해 김씨들 그 자기들 그 시조변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들 입장에서는 감히 파고자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김해 김씨들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붙여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뭐 논개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뭐 이제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어떤 기준을 이제 소위 통과한다든지 또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걸 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숭례문입니다. 이 숭례문이 최근에 불이 났죠. 왜 불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잘 관리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국보 1호입니다. 그래서 가장 국보 가운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호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 숭례문 때문에 1호, 2호 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보 1호가 이제 이렇게 소위 불이 나고 형편없이 이제 소위 타서 겨우 이제 이 명맥을 유지하는데 아주 어려운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겪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여론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호, 2호 하는 것들을 이제 호를 없애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보물 국보 이 소위 호를 없애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숭례문을 1호로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이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소위 침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문화재들을 싹 조사를 합니다. 세키노 타다시라고 하는 동경대학교 교수가 그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명령을 받고 전부 일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문화재를 쭉 문화재급 자기들이 봤을 때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1호, 2호를 이렇게 정했는데 아까 우리가 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광화문보다는 남대문이 서울의 도성을 이제 소위 제일 남쪽에 제일 상징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쭉 가르는 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을 이게 서울 도성의 축을 이제 소위 결정짓는 가장 최초의 건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 편리상으로 서울 도성에부터 이제 정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문을 1호라고 이제 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일본 일제시대 때 국보 1, 2, 3, 4 이렇게 쭉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이어서 이 일들이 다 꽂혀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국보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뒤에 다시 국보로 이제 지정받는 것들은 그 다음 남바로 쭉 이어서 이게 정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보 1호가 숭례문이고 근인지문이라고 해서 동대문은 이게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불이 나가지고 거의 한 40%가 불이 탔어요. 지금 보시면 돌이 하얗게 된 부분은 새돌로 이제 갈아놓은 거고, 이 지금 약간 노란스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과거에 있던 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이 화기에 화강석이 열을 받으면 이게 다 튑니다. 탁탁 튀면서 금이 가고 돌이 힘이 없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돌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가라는 것이고, 이 기존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손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숭례문 때도 역시 중앙문화재위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수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밑에 이 기초석이 이 지대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지면하고 맞닿은 최초의 이제 말하자면 힘을 받는 돌을 우리가 지대석이라고 해요. 이게 얇은 이렇게 이제 돌로 바닥을 쫙 깔고 그 위에 이제 돌을 본격적으로 쌓으려고. 그래서 이 대라는 것은 뭐냐면 허리띠, 띠를 대라. 그래서 땅하고 붙어 있는 얇은 띠 모양의 돌을 지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대석을 이제 파보니까 과거의 길이 현재 지금 도로가 이제 고장이 되어 있는 길보다 한 1m 50 정도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해서 그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붕 꺼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리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돌이 이게 지금 다져서 이렇게 올렸지만 물이 항상 이게 고여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게 길을 그러면 저 주변을 전부 다 깎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또 이미 이 주위에 지어진 집들은 다 지면하고 이렇게 도로보다는 조금 높게 전부되어 있는데 이걸 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만큼 밑이 드러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돋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바닥이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지면을 올렸어요. 그래서 성을 싹 허물고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축이라고 그러는데 육축 위에 이걸 다시 다 쌓아서 올렸어요. 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을 그 당시에 맡았을 때 이제 이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매스컴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많이 구속되기도 했죠. 이게 이제 불이 나게 된 동기가 이게 어떤 그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본래 못 올라가게 이 뒤에 이게 망이 이렇게 철조망처럼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 안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그 목조 문화재는 불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대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 가정을 하고 이 목조 건축, 특히 이제 우리 문화재급 건축물들처럼 기둥이 굉장히 실하고 부재가 큰데 이제 불이 붙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 전부 화학으로 되어 있는 이 부재고 전부 이 벽에 이 단열재들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에 잘 붙어요. 그래서 확 타버립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서 사람이 질식해서 이제 사람이 다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목조는 이게 붉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이 불이 붙으려면 그 표면이 최소 500도 이상 이렇게 열이 이렇게 데워져 있어야 불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신나를 뿌려놓으니까 신나 자체가 이게 소위 불이 붙는 재료거든요. 그리고 이거 붙어서 천정으로 올라가서 천정에서 위로 반자를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보호 위에 쭉 올라가서 그 위에 소위 적심이라고 해서 나무를 꽉 쬐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두텁도록 이 곡선이 생기도록 이렇게 이제 적심제를 많이 이제 나무를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천정이 쳐져 있기 때문에 물을 쏴봐야 위에 불이 붙은 거는 끌 수가 없는 거죠. 지붕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와가 올라가 있고 기와 위에는 그게 또 이게 보토라고 해서 흙이 잔뜩 올라가 있고 그 밑에 강해로 또 다져놨거든요. 강해는 얼마나 간단한지 이게 콘크리트는
딱딱하긴 하지만 망치로 치면 깨집니다. 그래서 잘 깨져요. 그런데 이 강해로 된 거는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쳐도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잘. 그러니 안에서는 불이 붙어가 있고 물을 아무리 기왕에 쏟아부어봐야 안에서 불난물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이기는 하지만은 포크레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콱 찍어가지고 걷어내면서 불을 껐으면 빨리 껐을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소방서가 온 전신에 이게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막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리지만 안에는 전혀 소용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보 1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많이 이제 고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보물로 지정된 동대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 입구가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꺾여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성곽의 출입구니까 적들이 이제 이 공격에 들어오면 이 문이 뚫려 있으면 직진해서 이제 들어오게 이제 되면 통행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적들이 이까지 안으로 바로 진격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꺾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것들이 쌓여 있는 걸 우리가 공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문을 이제 소위 뚫으려고 이제 공격을 하면 이 뒤에서 이제 화살을 쏘고 혹은 대포를 쏘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적의 배후를 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성곽은 이렇게 공성 모양으로 출입구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용문사 대웅전입니다. 역시 상계사의 마사이죠. 이것도 제가 보물 지정을 하는데 제가 이 현장을 조사하고 보물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이제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연대는 상당히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특히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상계사 대웅전 못지않게 잘 조각이 많이 들어있고 용 모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어졌는데 여기에는 이게 지정된 이유가 또 있어요. 국가에서 특히 외부들이 남해안 쪽으로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호구산이 이제 소위 남쪽으로 향해서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님들이 소위 심지어 수병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는 이 중요한 소위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국사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절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지역에서 보기 어렵게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만든 것이죠. 이게 사적으로 지정된 남계서원. 이건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 해서 이거는 이제 선교사 강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동향교. 이거는 이제 흑암불 호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상남도 민속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국가문화재로 민속문화재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특이하게 기역자집인데 보통은 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게 부엌이 끄트머리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 집은 가운데로 여기가 부엌이에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대는 뭐 그리 오래는 안 됩니다만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개항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한옥도 이게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엌이 맨 끄트머리에 있으면 여자들이 끄트머리에서 이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이 안방까지 이게 오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동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가운데 저렇게 부엌을 만들고 그렇게 특이하게 만들어진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주 촉성루죠. 이 촉성루도 굉장히 연대가 이제 올라갑니다만 불행히도 이게 국보로 지정됐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6.25 때 진주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특히 우리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마지막 보루가 낙동강의 이제 남쪽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반격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괴뢰군들은 이쪽 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 칠곡 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한 팀 이래가지고 이 본부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동 쪽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 인민군들을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저쪽에 경북 칠곡 쪽에서는 남쪽으로 이제 낙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려고 했던 본부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B-29가 이제 떠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행기에서 완전히 뭐 폭탄을 쫙 하면서 그냥 융단 폭격을 모식해 하듯이 폭탄을 쫙 하면서 그냥 불에 뿌려. 그래서 이 촉성루가 불에 일주일 이상 타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유경을 끝내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가장 이제 그 솜씨 있던 임백은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그게 소위 도목수로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관리국 시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대고 진주 시민들이 또 헌금한 돈을 떼가지고 이걸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큰 부재를 이제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강원도에서 열차를 동원해가지고 군용 열차를 떼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까지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도 보면 이 군용 열차를 타고 이렇게 이 나무를 운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주 시민은 이게 왜 숭례문은 불에 타도 국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갖다 국보로 안 해주냐? 국보로 해도 하다못해 국보가 안 되면 보물이라도 해도 하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 보물로 지정을 이제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올렸는데 이게 입장이 곤란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도 소위 보류된 상태로